자, 그러면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제가 컨트롤 리미트를 끝나고 난 다음에, 컨트롤 리미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상 원인을 다 제거했다는 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걸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만족하는 게 아니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안정적이지만 스펙에 내가 맞는지는 잘 몰라야 돼요. 네? 공동능력지수라는 말도 그, 그, 공제가 무지하게 많이 써요. 우리가 통계적 공정관리,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는 것은 공정이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 말인데 내용은 많이 달라요. 공정 능력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Process Capability라는 말을 쓰는데요. 생산된 제품들이 얼마나 규격을 만족하느냐 하는 게 공정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관리되느냐, 공정이 능력이 있느냐는 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정적으로 백타를 치고 있는 거는 공정이 뭐죠? 관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백타를 치는 건 뭐죠? 제 공정의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규정은 90타 이하를 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3.0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시험 봤을 때 이번 학기에 3.1, 다음 학기에 2.8 이렇게 안정적으로 3.0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3.0인 걸 바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3.4 이상이길 바라요. 그게 스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이 능력이 있느냐고 하는 거, 그 공정이 관리되어 있느냐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 개념은 바로 뭐라고 했지 제가? 컨트롤 리밋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의 차이라는 거예요. 컨트롤 리밋은 내가 갖고 있는 뭐죠? 공정에 있는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근데 뭐죠? 스펙은 뭐라고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펙입니다. 그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스펙에 맞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 맞느냐를 보는 게 바로 공정 능력, 프로세스의 케이퍼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공정이 안정센터, 즉 관리대상 상태 있을 때 그 공정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이 균일한 제품이 주어진 규격을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품질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공정이 안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언제든지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 원인을 제거해서 공정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성적이 뭐죠? 내가 지속적으로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내가 성적이 뭐죠? 5.6, 3.6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안정적이지 않고 어느 날은 성적이 갑자기 2.1로 떨어졌다가 어느 학기는 갑자기 4.0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스펙 자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간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게 내가 원하는 스펙보다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품질에 관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란이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임프루먼트, 퀄리티 플래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 들어가는 것을 사용한다고 본다면 뭐죠? 내가 지금 이게 스펙 대비 괜찮은 놈이야? 즉 임프루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공정 능력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 생산 공정에서의 어떤 우리가 베어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이 베어리에이션이 스펙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베어리에이션을 그냥 가지고 그걸로 3시그마를 만들어서 리밋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스펙은 뭐라고요? 내 공정이랑 아무 상관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내가 갖고 있는 베어리언스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스펙 대비 내 베어리언스가 얼마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공정 능력이라는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공정의 베어리언스가 스펙에 비해서 뭐가 되는 거죠? 훨씬 더 베어리언스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즉 내 스펙이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게 원래 스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베어리언스가 점점 적어지면 이게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스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되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추럴
내추럴 톨러런스라는 것을 이쪽 3시그마, 이쪽 3시그마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작아지죠. 작아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3시그마, 이쪽 3시그마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뭐죠? X바가 아니기 때문에 X자체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민값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민값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시그마, 3시그마가 뭐하죠? 분량을 이렇게 작은 분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6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로를 3가 아니라 이 각각을 6시그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 6시그마가 만들어지면 뭐죠? 내가 심지어는 미니어가 쉬프트에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무슨 말이 들어와요? 컨트롤 리밋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는요.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뭐하고 뭐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컨트롤 리밋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을 이해하려면 스태티스티컬 프로세스 컨트롤은 관리도를 이해해야 되고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면 컨트롤 리밋이라는 개념하고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에서 분량이라고 말하면 어떤 스펙이 있어요. 스펙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물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물건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갑자기 상당히 일정하지 않죠. 여기서 보면 음료병에서의 내압 강도, 이렇게 내가 압력을 가면 터지지 않아야 되니까 힘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원합니다. 그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리로 만든 병의 100개에 대해서 내압 강도를 측정했어요. 이거 아마 타겟이라는 메시랑이 높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항상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로우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거기서 몇 개가 밖으로 나가는지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분포를 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앞으로 내가 계속 만들 음료수 병에서 분량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민값을 구하고 이놈에서부터 뭐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부터 뭐죠? 민값에서 3시그마, 양쪽으로 3시그마를 이렇게 만들죠? 3시그마를 만들어 보면 사실 얘 3시그마니까 얘 3배를 곱하니까 40 플러스 마이너스 48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뭐라는 거죠? 99.7%라는 거 밖으로 나가는 게 0.3%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로 개수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만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만일 한 스펙이 있을 겁니다. 내가 로우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거로부터 내가 분량률을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추정하는 건 뭘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 40 이하 있는 몇 개인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퍼센트가 분량률이라고 내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뭐죠? probability x가 40% 작을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표준화시키죠. 어떻게 하죠? 평균값을 빼고 그놈을 물어나는 거죠. 베어리언스로 남은 놈을 보면 실제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67이 되니까 이 값을 어디서 구하면 되죠? 우리가 표준정규분포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죠. 0.4%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뭐죠? 정규분포를 가정해서 분량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쓸 거냐면요.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CP라는 말을 써요. 이건 CPL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리밋 하나만 썼다는 거예요. CPU는 뭐죠? 어퍼 리밋만 쓴다는 거고요. 하나만 쓸 때 CP라는 값을 써갖고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것과 베어리언스의 차이를 구해서 얘가 얼마 값이다. CP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3시그마라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된 것을 CP가 1이라고 설명해요. 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3, 이쪽으로 3 되는 걸 CP가 1이다 이렇게 얘기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는 인덱스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그런 말을 그냥 써요. 왜냐면 그래 그럼 그 공정이 CP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정 분량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CP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동 능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공정 능력을 표현할 때 분량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규격과 관련해서 공정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6시그마라는 게 바로 뭐죠? 이쪽으로 3시그마, 이쪽으로 3시그마라는 이거죠. 이게 공정 능력인데, 이 공정 능력이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얘를 실제적으로 규격의 사이즈랑 비교하는 거예요. 즉 얘가 공정 능력이 뭐죠? 규격보다 뭐 하는 거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네? 얘가 작고 뭐죠? 규격이 크면 좋은 거예요. 얘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CP 값이 커지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공정 능력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P 값을 늘리는 방법은 뭐죠? 스펙을 넓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시그마를 줄이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가 있겠죠. 예. 스펙을 넓히면 어떻게 되죠? 예. 에브리바디 해피? 아니죠. 고객은 해피하지 않죠. 누구만 해피하죠? 예, 물건을 만드는 사람만 해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니까 내가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CP 값을 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시그마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죠? 프로세스 임프루먼트의 핵심은 뭐냐면요. 3%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6시그마라는 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얘를 3시그마, 3시그마가 아니라 요 6시그마, 여기 3, 3 합쳐 6라고 말했는데 이 한쪽을 모두 6시기로 만들어서 12시그마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6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3%를 줄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정능력 지수를 만드는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정이 공차를 어느 정도로 잘 유지하는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공정이 공차라고 하는 건 뭐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하는 톨러런스를 내가 사실은 누가 이 설계하는 사람이요. 설계를 할 때 공정을 이렇게 스펙을 줘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 대해 하고 이렇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매니팩처러빌리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이 설계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엔지니어는 어떻게 하고 싶죠? 무조건 스펙을 빡빡하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세이프티 마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요구를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공장의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공장의 케이퍼빌리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써요. 막 쓰면 어떻게 되죠? 공장은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걔네들이 그 공차를 쓸 때 실제 꼭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써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엔지니어가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회사 공정 능력이 얼마나 됐지? 우리 회사의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그마를 고려한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설계를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죠? 마케팅 사람 따로 돌고 누구 따로 돌죠? 설계 사람 따로 돌고 공장 사람 따로 돌고요. 이 각각 사람들은 뭐죠? 상대방을 욕합니다. 근데 이게 같이 모여야 돼요. 왜 우리가 QFT를 합니까? QFT라는 거는 이게 다 모여서 같이 작업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좋은 얘기만 하면 절대로 뭐죠? 고객한테 제일 좋은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회사가 원하고 설계가 원하면 공정이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아닌데도 뭐죠? 그렇게 마케팅이 말하고 설계가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설계 단계에서 그러면 내가 이 공정을 쓸 것인지 저 공정을 쓸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과연 그렇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저 공정을 써야겠다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장비를 사거나 또는 뭐죠? 거래처를 선택할 때도 내가 저 회사의 공정 능력이 얼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하고 지금 저 공정에서 들어간다면 만약 불량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파악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공정 능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면요. 인스펙션을 안 해요. 인스펙션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 회사에 뭘 보여줘야 컨트롤 차트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 공정이 안정되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뭘 보죠? 공정 능력 지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공정 능력 지수가 얼마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이 정도 컨트롤 리밋에 이 정도 공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 네가 이걸 제대로 만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인스펙션 쪽으로
너무 치중하지 않고 공정관리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 공정관리에서 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컨트롤 차트를 보고 이상원이 역량을 보고 공정능력에는 CP 값을 봐요. 그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혹시하거나 특히 이제 그 1차 벤더나 2차 벤더가 되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정 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히스토그램을 이해하는 방법과 관리도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해하는 게 공정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뭐라고 안 씁니까? 분량률로 쓰지 않습니다. 그 분량률을 내가 모은 거가 지금 분량 개수가 몇 개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exactly 몇 개의 분량률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분량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얘 뭐를 구합니까? 시그마를 구해요. 시그마를 구하고 난 다음에 시그마를 통해서 얘가 만약 그렇다면 분량률이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한 퍼센트를 쓰지 않고 뭘 씁니까? CP 값이라는 걸 씁니다. 즉 공동 능력 지수라는 거 CP 값을 쓰는데 그 CP 값은 내가 구한 시그마 대비 뭐죠? 스펙을 구한 이 값을 씁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CP 값이 1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스펙과 양쪽 3시그마 내추럴 토러런스가 맞는 점이에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요. 스펙 값이 얼마인데? 1인데, 그래? 그 정도면 CP 값이 1.5인데, 괜찮네, 프로세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좋으네. CP 값이 0.7인데요. 문제가 있네.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죠, 숫자를 갖고. 그래서 이 CP 값을 갖고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정 능력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그마 값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시그마 값을 추정해야 돼요. 추정해서 결국엔 CP 값을 내가 추정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죠? CP 값이라는 게 그 공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CP 값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CP 값을 내가 추정하는 추정 값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한 추정 CP 값은 뭐죠? 점 추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CP에서 뭐를 항상 쓰게 돼요? 컴피턴스 인터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원칙이에요. 근데 CP를 컴피턴스 인터벌로 계산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해내는데 관리도를 위해서 이용할 때 이 값을 뭐죠? 우리가 R 관리도를 구하면 R바 D2분의 R바로 설명했고요. S 관리도를 구하면 S의 S4, C4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시그마 값을 추정했었죠.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어떤 주격이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3.0에서 2.0이 되니까 바로 1이라고 하는 게 이 토러런스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만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 값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값을 집어넣겠죠. 시그마 대신 쓰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을 구한 이 값을 가지고 내가 CP 값으로 0.94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1보다 좀 작네. 공정 능력을 딱 보면 계산할 필요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이게 뭐죠? 어퍼 컨트롤 리밋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입니다.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리밋이랑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랑 가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0.67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공정 능력이라는 게 실제 내 시그마로 보면 4시그마밖에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죠. 그럼 분량률이 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정이 능력이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1.0이라고 하면 바로 쓱시그마이기 때문에 요 밖으로 나가기 있긴 있는데 뭐죠? 많지 않은 경우죠. 1.0이야, 그래, 그 정도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만일 뭐죠, 이게? 8이다. 그럼 여기가 4시그마, 여기가 4시그마인 거죠. 1.33이면 우리가, 공정 능력이 그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시그마면 여기가 6시그마, 여기가 6시그마예요. 요게 6시그마 레벨이에요. 양쪽으로 6시그마로 만들면 CP 값이 2.0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말을 쓰냐면요. 6시그마라는 걸 쓰냐면 6시그마로 들어가면요. 뭘 쓰냐면요. 우리가 파트 퍼 밀리언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100만 개당 분량 개수를 됩니다. 더 이상 퍼센트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100만 개당 분량 개수를 보면 6시그마 되면 2.0이 되면 무지하게 낮죠.
근데 6시그마가 되면 원래는 거기서 3.4 ppm이라는 말을 써요. 3.4 ppm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말이 잘 안 맞아요. 왜 말이 안 맞냐면 여기서 이제 장기 공정 능력이랑 단기 공정 능력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인값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미인값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분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고려해서 CP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일반적으로 단기 공정 능력은 2.0 정도가 되면 단기 공정 능력은 한 1.5 정도 되는 1.5m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 능력 1을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공정 능력이 1.33보다 더 큰 거를 요구합니다. 공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미예요. 공정 능력이 능력하다고요. 0.6보다 작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공정이에요. 그런 공정은 뭐죠?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력 숫자는요, 매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희들 컨트롤 차트가 지금 어떠니? 공정이 안정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정됐어요. 그래, 그러면 CP값이 어떻게 되는데? CP값이 1.3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한번 계약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가 일반적인 작업 진행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퍼 컨트롤이니까 로우 컨트롤이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있을 때 상한만 있을 때는 어퍼 컨트롤을 위해서 민값을 뺀 놈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값은 다 관심이 없어요. 큰 놈만 문제가 되는 거죠. 하한 있는 건 그냥 작은 놈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놈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죠? 민값 얘를 뺀 이게 바로 우리 규격이 될 차이고 얘 3시그마다 얼마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CPU랑 CPL이라는 값을 썼어요. 제가 뭐 처음 말했던 게 뭐였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CPL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 여기는 하한만 있잖아요. 하한만 있기 때문에 내가 82라는 놈으로부터 하한이면 40이라는 요까지 거리가 되겠죠. 걔가 3시그마 값에 의한 거랑 비율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한쪽은 3시그마로 표현했으니까 0.86이라고 나왔으니까 CP 값이 1보다 뭐가 되는 거죠? 작구나. 공정력이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게 편한 게 뭐냐면 통계를 전혀 몰라도 돼요. 계산하는 사람은 통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해하는 사람은요. CP값이 1보다 크면 공정이 좋은 거고요. 1보다 작으면 공정이 나쁜 거예요. 그럼 분포도 얘기할 필요 없고 거기에 전기 분포를 따를 때 그게 분량률이 얼마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에서는 CP값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죠? 그 공장에 있는 걸 이해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CP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을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민CP가 발생하죠. 그럼 민CP가 발생하는 것은 CP값은 고려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평균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 것과 규격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그리고 CPK라고 해요. CPK는 CPU와 CPL에 더해서 그중에 미니멈 값을 구하는 놈이에요. 왼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오른쪽으로 치우거나 왼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는 뭐죠? 치우쳐서 나쁜 놈만 고르겠다는 거예요. 치우친 놈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표치에서 얼마나 일정한 바이어스가 있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CPM 값을 쓰기도 하는데 CPM 값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려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CPK하고 CP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K라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말한 거죠. 요게 밸런스가 2이고요. 스킬스핏이 60이고 83이라고 하면 요거의 거리가 얼마죠? 요거의 거리가 24가 되네요. 24가 되네요. 그러면 내가 밸런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CP값은 어떻게 되죠? 2.0이 됩니다. 왜냐하면 6 곱하기 2가 12가 되고 24가 되니까 2.0이 되죠. 그런데 얘가 만약 민값이 이렇게 치우쳤다고 해도 CP는 2.0. 심지어는 이렇게 됐어도 분량률이 뭐야? 50%가 나와도 CP는 2.0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센터가 있는 거 없는 거를 고려해서 CPK라는 걸 구했어요. CPK를 구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밸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밸런스 CPU, CPL을 구하죠. 뭔가 2.0, 2.0이니까 2.0이 나왔죠. 얘는 왜 어떻게 돼요? CPU는 뭐죠? 1.0이 되고 CPL은 뭐가 되는 거죠? 3.0이 되죠. 미모를 그렸으니까 1.0이 됐죠.
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CPK는 꽝이니까 꽝이 됐죠. CPL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얘는 4가 됐죠. 빵하고 4 중에 작은 거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CP 값하고 CPK 값을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럼 CPK가 중요할까요? CP가 중요할까요? 예? 놀랍게도요. CP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죠? 당연히 불량률이 일어나는 건 CPK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옛날에요? 미인 시프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뭐가 어렵다? 베어리언스를 줄이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CPK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공정에서는 뭘 중요시하냐면 CP 값을 되게 중요시해요. 물론 당연히 CPK 값도 씁니다. 근데 내가 협력업체를 결정할 때는요. CP를 더 봐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CP와 CPK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전시적인 데이터 한꺼번에 모은 그 관리 그 히스토그램에서 모은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리도에서 데이터를 모은 걸 가지고 그 공정 능력 분석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좋은 점은 이제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공정의 안정 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이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어차피 3%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량형 관리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 능력 분석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공정으로부터 이제 3%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I 관리도나 이제 S 관리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제 I 관리도에서는 이제 알바 나누기 D2로 또 S 관리도에서는 S 바 나누기 C4로 뭐죠? 시그마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수 병의 그 아까 예제에 대해서 만일 그것을 이제 샘플 사이즈가 5가 되는 20개의 샘플로 이제 만든 X바 R 차트에 이제 그것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해 봤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당연히 전체 민인 X2바를 이제 구할 수 있고 R바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때 구했던 X2바와 이제 그 R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82.03 알바는 38.65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뮤에 대한 expected value를 x2바로 사용할 테고 또 이제 variance에 대한 것은 알바를 D2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CP 값, 우리 여기서는 이제 low limit만 있으니까 CPL을 쓰겠죠. CPL 값을 구해내서 우리가 공정 능력을 이제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었을 때와 X바 R 차트로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장기 공정 능력과 이제 단기 공정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그마를 추정하는데 이 시그마를 추정한 이 시그마 값이 우연 변이 원동만을 이용한 것인지 시그마를 추정한 것이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을 같이 포함한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제 컨트롤 차트를 만들 때 이제 샘플 1, 샘플 2에서 여러 개의 샘플을 모으잖아요. 그럼 샘플의 민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민값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구했던 시그마 값은 가능하면 단지 공정 능력에 그만 포함하는 거가 되겠지만 만일 얘를 몽땅 다 모아서 시그마를 추정한다고 한다면 그놈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몽땅 표현한 뭐죠? 훨씬 더 큰 뭐가 됩니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우연 원인 변동과 이상 원인 변동을 포함한 것으로서 내가 시그마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단기적인 것만을 구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즉, 단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그 3%를 구한다면 그것은 한 시점만에
변동을 3%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급 내에서 그 샘플 내에서의 변동만을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의 공성이 이제 정상 상태로 있을 때 공정 능력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의 변동을 3%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시그마의 이 값은 장기, 즉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의 것들을 몽땅 통합한 것에 뭐 시그마 값이 되기 때문에 훨씬 3%가 얘보다 더 커진 형태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다면 얘가 민값이 조금씩 움직일 테니까 이 각각에서 구했던 뭐죠? 3%에 비해서 얘를 통합해서 일주일 전체의 어떤 3%를 구하면 이 3%는 훨씬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우리가 3%를 구했느냐 아니면 장기로 3%를 구했느냐에 따라서 장기로 구했을 때는 급내 3%와 급간 3%를 포함한 게 되고,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우연 원인 변동과 이상 원인 변동을 포함한 상태의 장기 값이 된다는 거죠. 즉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고 마모나 작업자 교체나 재료 변환이나 이런 모든 변화가 어제는 포함됐습니까? 장기 공동 능력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만 단기 공동 능력에서는 아주 일정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상 원인 변동이 안 들어왔다고 가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연 원인 변동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작은 값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CP 값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스페시피케이션의 그거를 범위를 우리가 식시그마로 나누는 거가 되는데, 이 나눈 이 값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이 관리도에서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CP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을 깔고 있냐고 하면 뭐죠? 뭐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구했던 이 알바에서 구했던 이 시그마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 공정 능력을 구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그리고 전체를 포함했을 때는 그것은 뭐가 되니까 장기 공정 능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지난번 이그젠플 다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너트의 내경 구격이었죠. 즉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구하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구한 놈을 가지고 뭐죠? 평균값을 구했고 그 놈의 레인지를 구해서 레인지 값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레인지를 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단기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알바분의 T2가 되니까 알바분의 T2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알바가 있었죠. 그래서 알바를 집어넣었고, D2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구해집니까? 우리가 뭐죠? 그 N이 그 5일 때 D2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올 수 있죠. 패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부터 시그마 값이 0.15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CP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퍼 스피키션, 여기 규격이 있죠. 이 규격으로부터 우리가 요 외의 규격은 어퍼 스페시피케이션입니까? 로우 스페시피케이션을 뺀 것이니까 0.5가 될 테고, 6시그마로 난 요 값은 0.548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CP 값을 구하면 이제 X바 값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여기 센터링이 되지 않아 있겠죠? 약간 움직여 있죠? 약간 움직여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각각 CPL과 CPU를 구해서 작은 놈을 구해주면 내가 단기 공정 능력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단기 공정 능력이 아니라 장기 공정 능력을 구한다면 이 시그마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단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구한 거예요. 장기로 구했다면 뭐 하는 거죠? 요 안에서 만들었던 요 레인지 안에 걸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몽땅 다 뭐죠? 가지고 이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뭐죠?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래프스 데이터를 구한다고 하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구했다는 거죠? 시그마 xij x2바의 완전 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요게 i부터 j까지가 5개고 여기가 j부터 m까지가 100개가 되니까 20개가 되니까 100개의 데이터를 내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1을 뺐으니까 99로 나눈 거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이거를 구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사실은 뭐죠? 요 급간의 차이가 다 뭐죠? 이 차이가 몽땅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차항으로 들어간 거죠. 즉 거기가 시그마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급내뿐만 아니라 급간의 것도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뭐가 되는 거죠? 이 20개의 샘플을 받을 때까지의 모든 3%가 포함된 3%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를 구하면 그죠? 이 값은 0.2
202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구했던 시그마 값은 여기에 시그마 값보다 크죠. 이 크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크기 때문에 뭐가죠? 당연히 시그마 값이 커지면 CP 값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퍼 스피드, 이 위는 똑같죠.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요 표준 편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그마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그마 값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CP 값에 비해서 뭐죠? PP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그놈에 대한 뭐죠? PPK를 구한다고 하면 그놈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CP라는 말을 써야 하고 PP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퍼포먼스고요. 이건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거든요. 케이퍼빌리티, 프로세스의 케이퍼빌리티라고 하고요.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공정 능력을 PP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기 공정 능력을 C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CP 값을 얘기하는 것인지 PP 값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CP 값을 써왔어요. PP 값을 써오지 않고요. 근데 실제 불량률을 표현할 때는 CP보다는 뭐죠? PP 값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공정 능력이라는 말을 했을 때 PP로 얘기하는 건지 장기 공정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단기 공정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클래리파이 해야 됩니다. 이걸 클래리파이 하지 않으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식스시그마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식스시그마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이쪽이 식스시그마, 이쪽이 식스시그마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거의 불량이 안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단기 공정 능력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단기 공정 능력은 뭐죠? 식시그마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모아서요. 근데 이 단기 공정 능력이 식시그마를 이루게 된다면 이 민값이 어느 정도 시프트가 발생하거든요. 이 민값이 한 1.5 시프트가 발생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P 값을 2로 만들고 뭐죠? 민 시프트를 1.5 이하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불량률이 완벽하게 컨트롤 된다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식시그마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측정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3%를 뭐로 측정했냐는 거예요. 3%를 우연 원인 변동으로만 측정했느냐, 아니면 3%를 우연 원인 변동과 이상 원인 변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 개념이죠. 그 개념은 또 뭐라고 들어갔죠? 시그마를 단기로 계산했느냐, 또는 시그마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죠? 샘플 안에 급내라고 얘기를 하죠. 급내로만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단기 공정 능력의 개념과 이 장기 공정 능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또 아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사실 미니탭에서도 집어넣어 보면 그 개념을 다 계산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군내 편차가 얼마고 우리 그 데이터를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미니탭으로 돌린 거고요. 그러면 전체 표준 편차는 뭐라는 것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CP는 얼마고, CPL은 얼마고, CPU는 얼마고, CPK는 얼마라는 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 이거는 이제 군내 공정 능력, 잠재적 공정 능력이라고, 이거는 뭐죠? 장기 공정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PP냐, PPL이냐, PPU냐, PPK 값이 얼마냐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정 능력의 지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불량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스페시피케이션 리밋과 컨트롤 리밋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량률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CP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정 능력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민 시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CP와 CPK를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시그마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그마를 단기로 산정하느냐, 아니면 시그마를 장기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단기로 산정할 때는 CP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고요. 장기로 생각할 때는 그걸 PP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면서 공정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공정 능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먼저 우리가 관리도를 통해서 이제 관리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게 되죠. 만약 관리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 원인이 존재하면 빨리 현장에서 품질의 변동이 소행되는 이상 원인을 빨리 제거해서 공정을 뭐죠? 빨리 컨트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원인이 있는 것을 빨리 제거함으로써 뭐죠? 공정이 뭐죠?
statistical in process control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제 statistical process control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웬만한 건 컨트롤 리밋 안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뭐죠? 만족스러우냐를 판결해야죠. 그걸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게 뭐죠? 공정 능력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 공정 능력 지수를 산출했더니 CP가 뭐가 되는 거죠? 1.5가 넘는 거예요. 여기 괜찮네. 그럼 뭐죠? 그래, 공정도 안정되어 있고 공정 능력도 좋구나.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계산할 때 CP 값이 0.8, 0.9 이렇게 나오고 PP를 계산했더니 더 나쁘게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안정적으로 컨트롤 리밋 안에는 있지만 뭐가 되는 거죠? 스페시피케이션 레벨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우연 원인 변동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우연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품질 변동을 발생하는 우연 원인이 과연 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놈을 통해서 이 우연 원인 변동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공정 능력이 양호한 상태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란의 이 그림을 상당히 좋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품질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다고요? 품질,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즉 우리가 공정 안에서 과연 얘가 이상원인으로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얘를 안으로 집어넣자. 즉 무슨 말이죠? 이상원인이 발생한 것을 빨리 디텍트해서 그 디텍트한 것을 빨리 조처를 취함으로써 공정 밖으로 나가지 않음으로써 공정이 컨트롤이 됨으로써 불량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즉 핵심적인 특성치를 그대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상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알려진 조절 변이들이 있거든요. 조절 변이를 통해서 뭐가 높으면 어떤 대응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공장 내에서 그런 대응이 있습니까? 뭐가 갑자기 어떤 수평치가 올라가면 어떤 것으로 대응을 해서 그걸 다시 낮춘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깎는데 갑자기 기계 깎는 게 너무 많이 깎이면 뭐를 조정하면 이게 약간 빠져나와서 덜 한다든지 압력을 갈 때 조금 더 많이 압력이 심해져 가지고 뭐죠? 버닝이 발생하면 뭐를 조금 조정하면 그 게이지를 조금 조정하면 압력이 조금 줄어들어서 뭐죠? 그 버닝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의 공장 내에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량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대응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공장을 세워야 돼요. 공장을 세워서 불량이 나는 걸 일단 막고 거의 대체 상황을 일단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품질 수준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우연 원인 변동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 원인 변동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계속 유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우연 원인에 대한 핵심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우연 원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많은 경우에 식스시그마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품질 불임조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얘를 개선시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품질 개선, 퀄리티 임프루먼트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가 되죠?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더 좋은 뭔가로 바꿔나가는 품질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새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7나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나노나 이런 거를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게 안정이 되지가 않아요. 돌발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돌발적인 문제를 계속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 수율이 한 7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70%의 수율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우연 원인 변동을 끊임없이 없앰으로써 뭐가 되죠? 수율이 90%까지 나오시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공정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진짜 키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나 상당히 여기에는 능력이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안정적으로 7나노가 이렇게 90%, 80%에서 90%의 수율을 나타내면 계속 여기서 7나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벌써 5나노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5나노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공정 능력이 50%를 못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발 부재가 발생하죠. 얘를 끌어내리고 또 그래서 한창에서 2단계에 이르렀으면 벌써 어떻게 되죠? 경쟁자는 3나노가 시작되죠. 이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거죠. 품질을
새로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품질을 통제하고 통제된 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뭐죠? 지속적인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뭐죠?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하고 이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다시 품질 계획으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품질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아예 뭐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PC하고 이제 공정 능력 분석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이클의 개념이 스태티스틱과 퀄리티 컨트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